그게 바로 폐허에서 생겨난 버섯의 이야기. 그리고 그 버섯을 따라 오레건주에 모이게 된 이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또 등장하는 게 바로 뭘까요? 버섯. 기승전 버섯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단편의 책 읽는 브이로그 장단편입니다. 오늘부터는 세계 끝의 버섯을 본격적으로 읽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좀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뭔가 정리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책인데요. 그래서 사실 책 내용을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세계 끝의 버섯을 이렇게 얹어놓은 모습만 보여드리게 돼서 좀 다양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오늘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얽히게 하는 것들부터 프롤로그 그리고 1장 알아차림의 기술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로 얽히게 하는 것들은 제가 세계 끝의 버섯을 다룬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얘기해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이상한 책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시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는 자연을 인식하는 인간의 시각에 대한 비판인데요. 계몽주의 시대의 서구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은 지배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죠. 생명체들의 존속도 어려워졌을 뿐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인간의 존립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간이 만들어 온 것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전 인류가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연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동안 자연과 인간이 얽히는 서로 엮이는 생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생물학자와 생태학자 사이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세계 끝의 버섯과 함께 읽을 책들을 소개하면서 도나 해러웨이나 림 마굴리스 같은 분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렇게 정립이 되어 오고 있는 이론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들로 우리에게는 기존의 자연을 보는 시각 그리고 문명이 자연을 보는 시각을 벗어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나칭은 그 중에서 버섯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버섯을 추적하며 그런 문명의 원리를 벗어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기독교적 남성성의 중심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이분에게 애나칭에게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네, 두 번째는 이 책의 구성과 어떤 개념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진짜 어떤 개념들이에요. 이 책의 전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개념들이에요. 그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나칭이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학술서와 달리 이 책에는 짧지만 다채로운 장들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 장들이 비온 뒤 쑥쑥 올라오는 버섯과 같았으면 했다.
다시 말해서 넘쳐날 만큼 풍부한 것, 탐험을 부르는 것, 언제나 너무 많은 것이 되기를 바랬다. 각 장의 이야기가 모여 만드는 것은 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 열린 매치다. 각 장은 그 바깥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향해 손짓한다. 각 장은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서로를 방해하는데 그 모양이 내가 서술하려고 하는 세계의 패치성과 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문단이 이 책의 성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책은 인과적이거나 논리적인 전개라기보다는 모두 흩어져 있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연관성으로 엮여있는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어떤 책에서도 하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버섯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를 직조해내는데요.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배틀에 앉아서 실 하나하나를 엮어서 하나의 큰 이야기, 정말 큰 이야기를 짜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우리가 비키스토리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총화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하겠어. 뭐 혹은 심지어 인류 전부터, 인류 이전부터 내가 지금까지를 뭐 설명하겠어.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요, 그런 빅히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작은 이야기 같은데, 오리건주에서 버섯을 따는 사람들과 그 버섯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말 큰 이야기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의 패치성과 이 배치라는 개념이 이 애나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사용하는 배치 개념은 어떤 규모에서도 하나의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을 뜻한다. 내가 사용하는 배치는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방식이 모인 것을 뜻한다. 배치는 철학자 질 들레즈의 아장스망을 번역한 것인데 이 용어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넓히려는 다양한 시도를 지지해 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패치성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놓여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위랄까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쭉 늘어놓는 느낌인데요. 저는 이런 게 좀 지식의 목적성, 지식이 아까 얘기했던 근대 철학들이 좀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혹은 진보를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성이 있는 지식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패치성이나 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과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비껴가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다 늘어놓는 형태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질 들레즈의 아장스망을 번역한 것이 배치라는 용어인데 이 아장스망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넓히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지지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들레즈를 읽진 않았는데 요 걸로만 좀 추론해보자면 그렇다면 그동안 지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던 것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죠.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이 지배하는 자연으로서의 하나의 서사만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잘 몰랐다. 너무 오만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지식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지식으로 만들려는 애나칭의 생각을 아장스망, 배치라는 것을 동원해서 좀 이야기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그 중에 어떤 것을 독자가 좀 더 큰 이야기로 키워갈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고르시죠.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너무 재밌고 주제들도 너무 다 재미있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넘쳐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저 독자들로서는 그런 각 장이 너무나 흥미로운 개개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책으로서 앞과 뒤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한 책이긴 합니다. 서로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연결되고, 또 그게 또 앞뒤를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를 맺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기한데요. 뭐 이렇거든요. 네. 에나칭은 지금의 자연,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폐허가 된 자연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살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송이버섯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롤로그는 가을 향기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챕터의 제목들이 되게 가을 향기도 그렇고 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되게 좀 약간은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향이 진한 야생버섯인 송이버섯 냄새, 송이버섯 향을 가을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은 프롤로그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좀 시작하는데요. 에나칭이 인간에 의해서 폐허가 된 자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를 좀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근대화와 진보의 꿈에 대한 비판 대신 그런 발판 없이 사는 삶의 상상력을 동원해 도전해 보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송이버섯 진균이 갖는 매력에 마음을 연다면 송이버섯은 우리를 호기심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호기심이야말로 불안정한 시대에 협력해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람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사람이 자연을 좀 조정하고 기계론으로서 접근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에나칭의 견해를 얘기했는데요. 에나칭은 진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 세상이 진보한다는 희망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되게 합니다. 이분한테는 이미 진보는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보는 이미 불가능해. 이제 우리는 이 진보 없는 세상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알아? 라고 묻고 그게 바로 호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호기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불안정한 시대에 협력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미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 경제적 성장 이런 거 물론 어느 정도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을 살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발전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저도 좀 이런 생각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고 그럴 일이 있긴 한데요. 가끔 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 인류가 해놓은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조만간 1945년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파괴됐을 때 폭탄 맞은 풍경 속에서 처음 등장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선물이 바로 송이버섯이었다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교란한 숲에서 삽니다. 이 저자가 송이버섯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는 이유도 송이버섯이 인간 이후의 자연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을 읽어볼게요. 송이버섯은 인간이 교란한 숲에서 산다. 송이버섯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환경을 더 훼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하간 송이버섯은 협력적 생존의 한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라고 26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이런 장소들도 여전히 생기 넘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버려진 자산들파는 종종 새로운 다종과 다문화의 삶을 생산한다. 전 지구적으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러한 폐허에서 생명을 찾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내디딜 첫걸음은 다시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진보서사의 단순화에서 해방되어 패치성의 매듭과 맥박을 탐험하는 것이다. 송이버섯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 버섯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죠. 인간에게 버려진 우리가 훼손한 이 자연 상태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것들, 함께 살아간다는 희망 같은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향해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일부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에서의 송이버섯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에서 20세기 초에는 송이버섯이 흔했다고 해요. 송이버섯은 소나무와 짝을 이루어서 번성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소나무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나무가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된 거예요. 여기에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살아남기 힘들어지면서 송이버섯도 줄어들고 송이버섯의 가치는 또 높았기 때문에 귀해지니까 일본에서는 값이 올라가고요. 또 이 값이 올라간 만큼 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송이버섯이 다른 나라에서도 자라고 있다더라. 이런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송이버섯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일본의 송이버섯 산업이 해외와 연결되게 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오리건주에서 버섯 채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섯 이야기로 일본과 미국의 오리건주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부입니다. 1부 중에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장 알아차림의 기술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리건주로 가는 건데요. 여기 오리건주의 캐스케이드 산맥 동부는 목재 생산이 많이 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목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쇠퇴하는 거죠. 다 벌목했습니다. 더 이상 뵐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어딘가로 가야겠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생계를 꾸릴 일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또 등장하는 게 바로 뭘까요? 버섯이죠. 기승전 버섯입니다. 네. 훼손된 땅에서 아까도 일본 원자폭탄 이후 버섯이 제일 빨리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목재 생산으로 모두 베어진 땅에서 소나무가 번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소나무와 버섯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나무와 함께 버섯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생버섯 무역이 시작되는 거죠.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의외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또 읽어볼게요. 51페이지인데요. 실로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국가의 유효성과 자연 풍경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대적인 파괴를 고려할 때
우리는 국가와 자본주의 기획 바깥에 있던 것들이 오늘날 왜 살아남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루기 힘든 가장자리의 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애닌과 송이버섯이 오리건주에서 함께 보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이런 질문이 모든 것의 방향을 뒤집어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을 핵심적인 것으로 보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서 기획된 것들 이외의 공간, 이후의 공간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본주의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는 오리건주에서 목재 생산이 많이 되었다, 과거에. 이 부분까지인 거고요. 근데 목재는 다 없어졌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라고 보통은 이야기가 마무리될 텐데, 에나칭은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난 후 무엇이 새로 생기고 있었는지, 무엇이 계속되고 있었는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폐허에서 생겨난 버섯의 이야기, 그리고 그 버섯을 따라 오리건주에 모이게 된 이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애닌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미애닌은 태국의 난민촌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라오스의 구릉지대가 고향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애닌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이주해온,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 중요한 이분의 생각이 등장을 하는데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현대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오리건주 캐스케이드 산맥의 이야기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약속했던 고용의 안정이나 진보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리해고나 실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불안해지는 것을 되게 예외적이고 뭔가 운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일다운 일이 없고 또 일을 해도 안정되지 않죠. 어쨌든 이런 조건들로 에나칭은 불안정성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5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안정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조건이라면 어떨까? 아니, 달리 말해서 우리 시대가 불안정성을 인지할 단계에 이른 것이라면 어떨까? 불안정성과 불확정성, 또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무언가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체계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무시했거나 알고 싶지 않았던 이제 자본이 떠나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오리건주 캐스케이드 산맥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진보할 거다, 계속 좋아질 거다, 안정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심을 거두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버섯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이 버섯 이야기는 진보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아진 세상에서 다운율의 배치라고 하는데요. 다운율의 배치를 찾아가는 알아차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다운율의 배치라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만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자연과 환경, 그리고 자본주의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 이외의 다운율의 배치로서의 버섯 이야기를 에나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끝의 버섯의 초반부를 조금 이야기해봤습니다.
재미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책을 읽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애나칭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질문들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진보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방황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섯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버섯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책의 표현에 따르자면 폐허 이후에 우리의 삶의 조건과 방향에 대해서 또 던져주는 생각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미국과 일본의 숲 여기저기를 오가며 이야기했던 세계 끝의 버섯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